첫 번째, 소비자의 선택을 계속 꾸준히 받을 거냐. 두 번째, 강제성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세 번째, 캐패스 투자는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거냐. 네 번째, 공급망, 광물의 공급망은 어디가 제일 탄탄할 거냐.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뒤쪽에 잘 들리세요? 네. 하여튼 이 토요일날 귀한 시간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창원하고 김해,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제가 증권사 들어간 거는 34살에 들어갔고요. 네. 사실 금융권 생활은 얼마 안 되면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생활 10년 했고, 그래서 부산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뜻깊고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 주말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도움되는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하다가 뭐 Q&A 시간이 따로 있지만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오늘 딱 뵀는데 주시장 지금 뭐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표정들이 다 이렇게 뭐 힘들어하지 않으셔서, 아니 저한테 뭐 공격하시려고 오신 건 아닐 테니까 힘들어하지 않으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하여튼 실전 투자 관련된 것도 뭐 질문 주시면 많이 답변 드릴게요. 저는 자꾸 뭐 투자 전문가 하는데 그냥 같이 투자하는 저도 일종의 개인 투자자고요. 개인 투자자면서 전업 투자자 생활, 주식 투자로 밥 벌어 먹고는 살아요. 뭐 엄청 제가 그거 뭐 계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있고 막 제가 엄청 막 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솔직히. 근데 주식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사실 유튜브로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유튜브보다 그 뒤에 더 큰 꿈이 있거든요. 그 큰 꿈을 위한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일단 과정이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신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사해요, 진짜. 이거. 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쪽 보셔도 똑같은 거니까. 네. 이게 지금 한국 예금은행의 금융자산 비중 변화예요. 이거 가져온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그 부동산 대출로 묶여 있는 게 지금 60%가 넘죠. 어마어마한 비중이에요. 그리고 엄청 많을 줄 아는데 안전자산으로 잡혀 있는 채권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8%까지 늘어났다가 14%까지 줄어들었어요. 주식 얼마냐? 4%예요, 4%. 주식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 인구 최근에 많이 늘어났죠. 코로나 때문에 엄청 늘어났죠. 엄청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천만 인구 잡으면 5분의 1이 안 돼요, 채. 그러니까 제가 한창 뭐 강의 들으러 다닐 때 그게 너무 오래됐구나. 그럼 최근 한 2, 3년 동안에 한 400만이 늘어난 거예요. 코로나 때 빌미로. 그래서 지금 한 800만, 90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장기로 어차피 죽을 때까지 평생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평생 투자하실 분만 저는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평생 투자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제 1000만이니까 1000만 잡고 대략 주식 투자 인구로도 앞으로 5배 넘게 성장할 여력이 있는 거죠. 이 인구가 줄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요. 근데 지금 비중으로 치면은 전체 100% 금융자산 중에 4%란 얘기는 저는 어마어마하게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는 펀드가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펀드는 이제 기관 투자자, 저도 펀드 매니저 생활도 했고 자문사에도 있었고 증권사에도 있었지만 신뢰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아마 기관으로 다시 자금이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 기관 투자 자금도 거의 아마 7, 80% 이상은 다 개인 투자 자금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예, 유튜브도 열심히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독자 생존 하셔야 돼요. 진짜 아무도 내 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상당히, 저는 4%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 채권은 이 뒤에 장표에서 설명드릴 건데, 채권은 15%밖에 없지만 우리가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 배분 측면으로 채권의 중요성은 굉장히 있어요. 채권은 뭔지 아시죠? 만기가 정해져 있는 어떤 이자, 그러니까 만기 때 이자와 내 원금을 주겠다는 일종의 증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은 자산 배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주식하고 부동산을 엄청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근데 주식하고 부동산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 두 가지는 뭘까요? 여기 다 써있긴 한데, 네, 황금성입니다. 네.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이 비용하고 황금성이에요. 이 비용에는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이 무서운 세금. 양도세, 부동산 매매하시는 분 양도세 얼마 붙죠? 20% 넘죠, 그죠? 대략 한 22에서 아마 27 정도 24. 네. 이 정도 붙을 거고, 주식 몇 프로 붙죠? 그죠? 세금 없잖아요. 매매할 때 0.000, 수수료 싼데 잘 고르시면 뭐 0.0036 이렇죠? 그죠? 근데 이것도 지금 세금 거들라고 막 엄청나게 말 많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눈치 봐가지고 10억에서 이제 50억까지 올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 1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 대주주들이 연말에 9월 달부터 좀 빠른 분들은 9월 달부터 팔기 시작하고, 저도 지점에 있었으니까, 증권사 지점에 있었으니까 9월, 10월, 11월 열심히 파세요. 그랬다가 언제 다시 사냐? 1월 달에 다시 사요. 이 얼마나, 증권사 수수료만 장사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 다 없어질 것 같긴 해. 이렇게 갈 경우에는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대략 8,000명, 5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대략 3,000명. 네. 이 비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세금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 주식이 부동산보다는 상당히 비용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건 맞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황금성인데요. 부산 오니까 8년 전에 온 거랑 비해서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 엄청나게 좋은 건물들이 막 생겼어요. 근데 그 건물 내가 갖고 있는데 나보다 더 누가 비싸게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최소한 뭐 건물 4, 5년 갖고 있는데 이거보다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단위가 일단 크잖아요, 부동산은. 내가 아무리 싸게 사도, 그러니까 저는 주식에 편향될 수 있어요. 예. 아무리 싸게 사도 내가 팔려는 시점에 비싸게 파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황금성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언제든 팔 수 있죠, 주식은.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도 부동산 유튜브 열심히 검색해 보니까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주식 못지않게 전부 떨어진다는 얘기만 있어요, 그죠? 그런데다가 저는 집이 없어요. 근데 집 없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그렇게 뭐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저 말고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집을 막 꼭 가져야겠다, 막 집 무조건 사야지,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다 그렇진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집도 영끌에서 엄청 2, 3년 동안 많이 땡겨서 샀는데, 와, 여기서 더 살 수요가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수요와 공급인데, 주식도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가 엄청나게 늘지 않더라도 공급이 확 주면 가격이 안 빠지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공급이 안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보는데 다 똑같잖아요. 그죠? 신축 가려고 하고 구축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일부 특정 지역은 공급이 주니까 적정 가격이 유지가 될 건데 그 편차가 너무 심한 거죠.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근데 원래는 불과 4, 5년 전만 해도 부동산도 잘 돼야지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이 일부 주식도 투자하고 했거든요. 근데 요새 조금 그래도 바뀌었어요. 부동산 경기 나빠도 부동산 자산 일부 정리해서 주식으로 갈아타시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그래서 황금성하고 이 비용 코스트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따져봤을 때 아까 그러니까 매매를 하려는 주식을 하려는 공급자 주식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지금 그죠? 400에서 800에서 900만으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파두 같은 회사 뭐 이슈는 됐지만 공급 신규로 들어오는 공급 IPO죠? 기업 공개하는 거? 이거 대략 최근에 다 합쳐도 2200개에서 2300개 수준이 유지돼요. 왜? 예? 아, 그쵸, 맞아요. 잡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없어지는 회사가 많으니까 주식은 공급 측면은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숫자 찍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숫자도 찍히면서 뭔가 어떤 스토리도 나오는 회사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회사까지 줄이면 더 줄여지는 거죠. 진짜 맥스 한 300개예요, 300개. 네. 900만 인구인데 실제 투자할 종목은 300개. 근데 이 중에 또 이 300개 회사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죠. 다 다르게 움직이죠. 그럼 어떤 건 기회가 되고 어떤 건 비중 늘릴 기회, 어떤 건 비중 줄일 기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저는 주식쟁이지만 여전히 주식에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다. 그리고 저보다 어르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치매 예방이 그렇게 좋대요. 아, 진짜로요. 그 다음에 대화. 네, 저는 아직 결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대화하는데 대화의 질이 올라가는 거죠. 대화의 질이. 네? 아니 뉴진스 르세라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같이 대화를 해보세요. 끝장납니다. 진짜 엄청 좋아할걸요. 진짜. 네. 게임은 전 아예 투자도 안 하고 관심 없는데 게임 얘기 또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네오이즈라는 회사에서 피해 거짓이란 초대박작을 냈거든요. 생각보다 뭐 잘 안 팔렸다고 말은 많은데 꾸준히 잘 나가요. 뭐 연간 얘네가 예상한 건 한 200만 장 예상했는데 한 180만 장 팔렸나 봐요. 이 180만 장도 대단한 거거든요. 이제 국내에 안 팔아요. 유럽에서 팔고 북미에서 팔아요. 그것도 최초 이 콘솔이라는 형태로. 그럼 저보다 피해 거짓 게임 중독자가 훨씬 더 잘 알겠죠. 그죠? 이게 될지 안 될지. 저는 피해 거짓은 게임은 잘 못해서 안 하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의류 중에 FNF 아세요? 네. 저는 제 친구들한테 아니면 제 후배들한테 선물 줄 때 내가 FNF 주주니까 FNF 옷만 선물해줘요. 그리고 대형마트 가면 FNF 매장만 봐요. 잘 되나 안 되나. 네. 너무 잘 돼. 이 회사가 꿋꿋하게
뭐 코로나가 터지든 중국에서 규제를 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쓰고 중국이 오프라인 매장을 엄청나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창 잘 나갈 때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이 3년 만에 돌파해야 될 6년, 5년에서 6년 돌파할 중국에서 매출과 이 포지션을 얘네가 2년 만에 달성했어요. 네. 그러면 F&F는 이제 약간 뭐라 그러냐, 약간 둔화될 것 같고, 그죠? 이제 좀 성장이 이제 목이 찬 것 같고. F&F 조금 1년 빨랐던 게 필라홀딩스거든요. 야, 우리 F&F 따라갈 거야, 필라홀딩스 따라갈 거야,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더네이처 홀딩스라는 회사 아세요? 네. 네. 이거 열심히 적으신 다음에 월요일날 가서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사지, 제발 사지 마세요. 아, 제가 막 진짜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막 진짜 자다가 꿈 꿔요. 꿈에 막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마이너스 70%인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진짜 돌겠어요, 진짜. 이 더네이처 홀딩스란 있고요. 브랜드 뭔지 꼭 찾아보시고요. 감성 코퍼레이션이 있어요. 한번 빠지면 미치니까 진짜 캠핑 한번 빠져볼까 생각 중인데 그렇게 여유는 안 되고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캠핑이 결국 저가로 돌고 돌다가 캠핑계의 에르메스인 스노우피크로 간대요, 결국은. 그래서 이에서 숫자 찍히겠구나 했더니 역시나 매출과 이익이 50%씩 찍혀. 아니나 다를까 신기하게 딱 F&F와 필라홀딩스의 딱 초창기 모습이에요. 근데 밸류는 싼 거예요. 네. F&F와 필라홀딩스, 모범답안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F&F 필라홀딩스, 자, 2019년, 2018년 중국 딱 스타트 끊을 때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숫자에 대한 기대값, 멀티플 막 많이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기대값,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몇 배였을까요? 중국 딱 처음 진출했을 때 F&F랑 필라홀딩스 기대값, 멀티플 50배요? 7배요? 네, 20 줬어요. 20. 감성 코퍼레이션이 대만에 매장 4개 냈거든요, 지금. 중국에 언제 진출하냐? 내년에 진출해요. 근데 얘가 지금 13배 받아요. 딱 중국 진출 초창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선례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물론 감성 코퍼레이션이 F&F만큼 매장 막 8,000개 이렇게 세운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걸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 기준이 있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필라홀딩스는 F&F보다 더 형편없는데 빨리 진출했다는 이유로 PR이 30배에서 많게 받을 때는 35배도 받았어요. 그래서 감성 코퍼레이션보다 더 빨리 중국 진출한 게 더네이처 홀딩스예요. 근데 가다가 주춤해요. 그러니까 뭐 나빠서 주춤한 게 아니라 중국 진출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회사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겠죠. 이 두 회사가 F&F랑 필라홀딩스를 따라간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의류만 있겠어요? 먹는 것도 있겠죠. 먹는 거. 화장품도 있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전 부동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틀리면 내가 가서 거기 살면 된다. 그냥 그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살아도 좀 좋은 데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좀 괜찮은데 내가 오래 살만한데. 근데 또 뭐 부동산도 가치 투자한다고 싼 데 가서 살면 절대 안 오르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약간 수학 공식화처럼 돼 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4살. 34살이요? 네.
아, 그럼 무궁무진하신 거예요, 진짜. 와, 진짜 너무 부러워요, 저는 진짜. 그러면 100에서 34를 빼면 66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이 66%는 위험자산에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공부 열심히 하신 분, 내가 65다. 그렇다고 꼭 35%만 투자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공부하신 거에 따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 하셔도 돼요.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45예요. 아니다. 한 살 깎이죠, 만. 네. 44. 그러면 100에서 44 빼면 56이잖아요. 제가 56%만 위험자산 투자할까요? 절대 아니죠. 왜? 돈 다 잃으면 또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99 다 위험자산. 아, 이거 100으로 바꾸고 싶은데 채권도 나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채권 1만 놔뒀어요. 한번 보려고, 이 흐름을 보려고. 그래서 나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이게 배분, 자산 배분이 너무 중요하다. 상관계수 1이랑 마이너스 1. 이것도 꼭 100%는 아닌데 상관계수가 1이라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부동산 올라갈 때 주식이 같이 올라가면 그건 상관계수가 1인 거예요. 그런 자산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인 거 있잖아요. 두 개의 자산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걸 투자하는 이유는 당연히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주식이 변동성만 없으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 변동성 때문에 미치는 거잖아요. 변동성에 그냥, 그죠? 멘탈을 그냥 나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변동성만 줄어들 수 있으면 시장 하락해도 자산 보존할 수 있죠. 보통 채권이 주식하고 상관계수가 1인이지 않았거든요. 요새는 채권 박살나는 거고 이것도 채권도 쉽지 않다. 이게 그 유명한, 아시죠? 60, 40 포트폴리오예요. 마법 공식이라고 하는 채권 60, 주식 40이거든요. 근데 나름 쓸모가 있어요. 딱 3번. 3번도 주식 뭐 많이 빠지면 50%, 70% 빠지잖아요. 제일 최대 많이 빠졌을 때가 22% 빠졌어요. 마이너스.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10번 넘게 계속 리턴을 줬어요. 애뉴얼 리턴을. 이거는 언제 사든 그거 감안 안 한 거예요. 투자 시점 감안 안 한 거예요. 그만큼 꾸준히 계속 리턴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나올 때는 20%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4번이나, 그죠?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죠. 이것도 더 디테일하게 봤어요, 한번. 실패할 확률. 1년 갖고 있었더니 20% 실패한 거예요. 잘못 산 거죠. 6040 이거 포트폴리오를 했더니 3년 갖고 있었더니요. 실패할 확률이 3년만 갖고 있으면 10%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7년 갖고 있었더니 손실 볼 확률이 4%로 떨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6040의 매력 있다. 일주일 전 기사를 찾아보시면 JP모건에서 아직도 6040 전략 유효하다. 이거 6040 전략으로 하시면 연에 7.2% 수익 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분이 주식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7.2%에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예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20%를 8년 동안 수익을 내면 4.3배가 되고요. 어마어마하죠. 40% 수익을 8년 동안 하면 14배가 돼요. 그죠? 제 연 평균 목표 수익률은 몇 프로일까요? 15. 네? 15. 30%요? 15. 네. 비슷하게 맞으셨어요. 저는 연에 한 17에서 19%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손실료. 20% 손실 나면 25%. 여기까지 좀 괜찮아요. 한 자릿수니까.
난 이것도 못 견디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30% 손실 나면 43%.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장기 투자도 아니에요. 중기 투자로 해도 30% 되면은 저는 끊는다고요. 예, 과감히. 재미난 얘기 또 해드릴까요? 제가 요새 주식은 안 사고 팔기만 해요. 예, 왜 그럴까요? 장이 안 좋잖아요. 예, 전 열심히 단타를 쳐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마 손절 칠 것만 한 8,7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계속 물어봐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 내가 신규로 현금이 들어오면 이 종목 또 살 건가? 예. 그러니까 2차전지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예. 에코프로비움 샀는데 이거 계속 빠지는데 이거 물타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이거 신규 자금 생겼을 때 평단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또 내가 또 살 만큼 매력적이면은 근데 그 전에 공부가 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단타 치려고 샀던 것들 중에 8% 방송에서 얘기한 것도 있어가지고 8% 기계적으로 지키는데 이거는 시가총액 작은 것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롯데케미칼 이런 대형주들 있잖아요. 이것도 단타 친다고 샀는데 8% 도저히 못 지키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가 막 27%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 손절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냅두니까 27% 돼가지고 저는 이 돈 날아가는 것도 미치지만요. 이 손절치는 이유가 있어요. 원론적인 개념일 수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이걸 진짜 무시하시면 안 돼요. 8,700만 원 날렸지만 8,700으로 얻을 제 새로운 기회비용을 생각해요. 전. 예. 그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8,700만 원 잃었지만 당연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것들 계속 그냥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하고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이 기회비용까지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눈물 흘리면서 손절을 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그것도 공부라고 생각해요. 진짜.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보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 그냥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률은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률을 넘었으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파니까 꼭 올라. 저도 제가 최근에 8,700만 원 정리하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걸로 더 많이 벌자 이렇게 생각했고요. 내 마음의 크기만큼이에요. 내 마음의 크기만큼. 내 마음의 크기는 50% 감내할 수 있어. 근데 50% 감내하는데 100%가 돼야지 본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비중 조절. 비중 조절을 기계처럼 AI처럼 하시라. 그 근간에는 기회비용이 있다. 기회비용.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를 너무 드리고 싶어가지고 삼성전자, 포스코, 기아만 딱 살아남았어요. 2000년 말하고 2023년 11월 달. 뭐 시가총액 좀 바뀌었지만 이거 날짜에 따라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죠? 보시면 느끼는 게 좀 있으시죠? 삼전이랑 포스코랑 기아차만 살아남았어요. 20년이 지난 시점에. 저는 장투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전업으로 하지만 저 장투합니다. 장투하는데 정답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장투도 약간의 비중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주식 100% 투자하는 것 중에 100% 다 장투한다? 그거는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성별, 그 다음에 나이대별. 제일 투자 1등으로 잘하는 나이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맞아요. 네. 정확하게 하시네요. 네. 네. 주식을 분류하는 4가지. 네. 이남훈 교수님 책에서 가져왔는데 좋은 기업, 좋은 주식, 좋은 기업, 나쁜 주식,
나쁜 기업, 좋은 주식, 좋은 기업, 나쁜 주식. 나쁜 기업, 나쁜 주식.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게 제일 수익률이 좋을까요? 수익률 측면에서. 좋은 기업 나쁜 주식. 그렇죠. 맞습니다. 좋은 기업, 나쁜 주식의 기회를 노려야 돼요. 좋은 기업, 나쁜 주식을 사서 좋은 기업, 좋은 주식 될 때 파시면 돼요. 네. 자, 이거 4가지. 많이 말씀드렸죠? 이것도 다 순서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펀더멘탈 제일 중요하니까 펀더멘탈. 그죠? 기업의 존재 가치는 뭐죠? 기업은 뭐 때문에 존재하죠? 성장. 네, 맞습니다. 이윤 추구. 그게 2가지 핵심이요. 사람도 성장 못하면 죽어야 되고 기업도 성장 못하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이 1등이고 2번째 이윤 추구예요. 그러면 그 성장에 대한 핵심은 펀더멘탈이거든요. 이 회사가 돈을 버는지, 매출이 늘어나는지, 적정한 마진을 받고 있는지, 그게 펀더멘탈이에요. 회계사 되실 것 아니잖아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사실. 2번째 모멘텀. 제가 2007년도에 주식 시작하면서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 맨땅 헤딩해서 열심히 만나러 다녔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것만 얘기해요. 출장 이것만 얘기해요. 펀더멘탈.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것도. 펀더멘탈 아무리 좋은데 모멘텀이 없으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멘텀이라는 거는 뭐 정치 테마주, 그 다음에 초전도체 테마주, 그 모멘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거는 정부 정책인데 글로벌 정부 정책. 왜 2차 전지 난리치냐면 2차 전지는 글로벌 정부 정책에 엮여 있어요. 우리가 북미에서도 잘하고 유럽에서도 잘하지만 결국은 글로벌로 다 전기차 다 탈 겁니다. 저만 해도 앞으로 이제 전기차로 바꿀 거고. 왜냐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랑 다르게 북미하고 유럽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냐 문제가 100%는 아닌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퀘스천 마크긴 해요.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소비자의 선택도 잘 보세요. 소비자가 선택은 안 하지만 강제할 수는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땅덩어리 크잖아요. 걸어 다닐 수 없죠. 대중교통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지 않잖아요. 차가 무조건 필요한데 뭐 LFP든 뭐 저가차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고요. 자, 그냥 원론적인 면으로 봤을 때 차가 필요한데 차를 강제해요. 자, 2000 대략 제일 빠른데 이것도 뭐 조금 막 연기된다고 하죠. 자, 2029년 잡을게요. 2029년부터 2033년 사이에 전기차 EV의 비중을 몇 프로 하겠다고 하죠? 67에서 70% 하겠다고 하잖아요. 휘발유차 만드는 데서 내연기관차 만드는 데서 내연기관차 잘 팔아서 자기들의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서 굳이 전기차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없는데 야, 전기차 전환 안 해? 벌금 엄청 때리고 이 벌금 문제가 있고요. 자, 소비자가 저도 제일 큰 우려는 이거죠. 소비자 선택인데 소비자 선택 중에 전기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랑 중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전기세가 엄청 싼 거고 한전이 막 13조씩 적자 내면서 전기세를 박살내서 전기차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타면은 이제 택시 타거나 물어보면 너무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냥 1년이면 원금 회복하고도 난대요. 유지비가 너무 싸가지고. 중국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 만만찮게 전기세가 싸요. 근데 북미하고 유럽 안 싸요. 심지어 얘네 휘발유 엄청 싸잖아요. 이렇게 반론하신 분 있어요? 야, 그 전기세 비싼 거 풍력하고 태양광으로 싸게 하잖아. 맞아요. 이거 일정 부분.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풍력이랑 태양광도 전기차처럼 똑같이 보조금으로 컸는데 보조금 안 주니까 이 풍력이랑
태양광 산업이 주춤한 거예요. 앞으로 대세로 당연히 더 큰 대의 명분은 이 탈탄소가 있죠. 탈탄소로 갈 건데 삐걱삐걱 거리는 거 시간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력하고 태양광이 폭풍 성장하면 북미하고 유럽에서 전기세가 떨어지니까 이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 소비자의 선택의 가장 큰 이 유지비 관련된 이 부분이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강제를 하든 말든 갈 건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풍력이랑 태양광 이것도 산업이 지금 성장은 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빠그라지니까 전기세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클지 차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벌금 엄청 때릴 거야. 만들지 마. 그죠? 지난주에 영국에서 우리 24년까지 22%는 무조건 전기차 할 거예요. 무조건. 27년에서 28년까지는 50% 이상. 영국 스타트 끊었죠? 그럼 영국 스타트 끊으면 다른 나라도 그냥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을까요? 아마 연쇄적으로 독일, 프랑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의 선택 문제나 강제하는 문제. 그래서 결국은 이 시기에 가면 차는 사야 되는데 휘발유차가 없으니까 전기차 타지 않을까요? 선택의 여지 없이.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2차 전지란 타이틀을 달면 그냥 다 모든 주식이 그냥 다 갔는데 지금 이제 철저하게 차별화될 것 같은 거죠. 이 캐펙스 투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24년도에 GM 물량 일부 연기됐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또 디테일하게 보면 25년도 거는 그대로 유지해요. 그리고 이 중에 그 미국 파업 관련된 물량이 또 일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미국 파업 관련된 부분 GM, 포드,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일단 잠정 합의했어요. 24년도 물량 중에. 진짜 안타까운 거는 3개월 동안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에서 150만 원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안 갔으면 이 난리 치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로.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10%씩만 그냥 꾸준히 올랐으면 전기차 앞으로 훨씬 더 되게 잘 갔을 거예요. 하도 난리를 쳐놔가지고 그냥 망가뜨린 거예요. 뭘로? 수급으로. 네. 과하게.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과도하게 단기간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전기차 계속 성장하는데 그냥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갑자기 그냥 이렇게, 저도 19년 차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간 거는 처음 봐요. 이렇게 너무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니까 정상화된 거죠. 가격의 정상화. 그러면 첫 번째, 소비자의 선택을 계속 꾸준히 받을 거냐. 두 번째, 강제성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세 번째, 캐펙스 투자는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거냐. 네 번째, 공급망. 광물의 공급망은 어디가 제일 탄탄할 거냐. 양극재 만톤 하는데 얼마 투자비 들어갔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1,000억에서 1,500억 들어가요. 그럼 10만 톤 투자한다고 하면 1조에서 1조 5천억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1.5조. 이거 절대 그냥 투자 안 하겠죠. 그죠?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 배터리 업체 마찬가지예요. 물론 GM이 지연해서 LG 엔솔이 배터리 물량을
일부 축소하거나 연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포기한다? 저는 배터리의 강력한 강점은 조금 국뽕을 붙여서 완벽에 가까운 생태계라고 봅니다. 생태계. 장비는 반도체가 제일 크니까 제일 중요한 대당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하는 노광 장비를 JY가 네덜란드 가가지고 번호표 들고, 그죠? 항상 TSMC 제일 많이 주고 1등, 삼성 2등 주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장비 그래요. 그리고 소재, 불화수소 이거 일본에서 안 준다고 해가지고 난리 났었죠. 또 그거 잘한 거예요. 안 준다고 하니까 국산화 했잖아요. 국산화 성공했어요. 이거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했어요. 근데 배터리 왜 완벽에 가까운 생태계라고 하냐? 장비, 국산, 글로벌 최강, 소재, 글로벌 최강, 배터리, 글로벌 최강, 부품, 글로벌 최강. 그래서 반도체랑은 저는 결이 다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완벽에 가까운 생태계 때문에. 그래서 이 완벽에 가까운 생태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멀티플을 할증을 또 줬어요.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모멘텀이라는 글로벌 정책, 그다음 그 회사가 가진 기술 진입 장벽, 경제적 해자, 그죠? 캐펙스 투자 나오죠. 그다음 M&A. 이 M&A 관련돼서 제일 여의도의 최고의 선수들, 투자 파트너스 뭐 그런데 아시죠? 사모펀드. 걔네들이 최근에 관심 보이는 업종이 바로 미용 의료기기예요. 그래서 루트로닉이라는 회사를 한해컴퍼니가 샀고요. 2조인가? 예. 그리고 지금 이미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시총 1등인 예, 클래시스는 베인캐피탈이 갖고 있어요. 근데 베인캐피탈도 지금 각 산지 2년 됐으니까 한 최소 2년, 뭐 최대 3년, 5년 안에 최대한 뻥튀기 해가지고 아마 그걸 부양해서 다른 대기업에 팔든지 다른 사모펀드에 팔 거예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다음 타겟 제이시스 메디칼, 원텍, 비올 이런 회사들 이 M&A에 왜냐면요 돈도 잘 벌고 현금 흐름도 깨끗하고 잡음 없고 매출이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글로벌로 막 진출하고 이 모멘텀을 보자. 펀더멘탈 아무리 좋아도 모멘텀이랑 결합이 안 되면 절대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멘텀을 절대 무시하지 말자.